동기부여의 과정이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브룸의 기대 이론이 있어요. 브룸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대표적인 과정 이론이고요. 그리고 스키너의 강화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먼저 나누시고요. 큰 틀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 이론에 있는 거, 그 각각의 개념이라든가 각각의 내용을 어떤 학자가 제시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이 있어요. 자, 기대 이론.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의 정도가 행위와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 기대에 따라서 동기가 부여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대에 따른 동기부여 정도. 그래서 변수가 있어요. 브룸의 기대 이론이 이루어지는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다른 것보다 이제 요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죠. 기대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수단성, 유의성. 자,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라는 건 뭘까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expectancy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노력이나 능력을 투입하면은 이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이에요. 주관적인 기대감. 이런 기대가 클수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일이 또 잘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단성이라고 하는데, 수단성이라는 것은 1차 산출의 결과가 2차 산출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1차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 성과죠. 성과. 어떤 성과를 내면 어떤 보상이, 어느 정도 바람직한 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바로 수단성이에요. 그래서 기대감하고 수단성의 뜻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의성 혹은 유인가라고 돼요. 유인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유의성하고 유인가, 이거는 뭐냐면은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선호예요. 2차 산출에 대한 이 2차 산출, 그러니까 어떤 이 보상, 성과를 내서 보상 나오는 2차 산출에 대한 주관적 기대. 이 기대감은 뭐냐면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일반적인 기대감이고, 수단성은 1차 산출이 2차 산출을 가져오는 것. 성과를 내면은 바람직한 보상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수단성. 여기서 유의성은 더 나아가서 2차 산출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기대감. 요 세 가지, 이게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그래서 브룸의 기대 이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간호사가 승진을 원해요. 이거는 높은 유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간호사가 승진을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면 승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이거는 낮은 기대감이죠.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도 이건 높은 기대감이에요. 자신의 성과 향상이 승진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건 뭐죠? 수단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승진이 성과 향상에 달려있다고 믿는 건 높은 수단성. 승진한 의향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낮은 유의성이에요. 그래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하시고요. 기대감, 유의성, 수단성은 모두 뭐예요? 객관적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 믿음 또는 주관적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기대감하고 수단성하고 유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이거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직원 자신이 투입대 산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떤 그 월급을 받았는데 그 비율을 동일한 직업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것이 같을 때면 아, 나는 공정하다고 느끼는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크거나 작을 때는 불공정성을 지각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불공정성과 공정성을 비교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담스는 이 공정성 이론을 통해서 노력과 직무 만족은 업무 상황에 지각된 공정성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력과 직무 만족은 다른 사람과 나의 어떤 상대적인 공정성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투입 요소하고 산출 요소가 있어요. 투입 요소.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투입 요소,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산출 요소가 되는데, 투입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 노력, 자기 지식, 기술, 경험, 근무 연한, 나이,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건강.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 상여금, 보상. 급여, 상여금, 보상. 이게 이제 산출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산출이 되는 거. 그래서 공정성 이론의 그 핵심 요소를 보면은 개인은 조직과 어때요? 고용관계를 맺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 성격적 혹은 심리적, 신체적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것의 대가로 제공을 받는데 이게 개인의 투입 요소를 해서 산출 요소가 나왔을 때 반드시 어떤 공정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들만은 아닌데 거기에는 이제 뭐 어떤 불확실성, 단조로움,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투입한 거에 대해서 산출한 거, 급여나 상여금 보상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공정성을 느낀다면은 동기부여가 잘 되는데, 불공정성을 느낄 경우에 이제 다른 것들이 투입이 되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뭐 투입을 변경시키거나,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업무가 많은데 급여가 부족하면은 업무를 줄이려고 해요. 반대로 보상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받는다고 느낀다면은 투입을 늘려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투입을 변경하는 거. 투입의 변경이 있어요. 투입의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산출의 변경이에요. 결과의 변경. 이거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조를 이제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압력 및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금 인상이나 작업 조건을 개선할 때 노조의 압력으로 하는, 이게 바로 결과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노조 가갖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어떤 내가 불공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의 투입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아도 돼.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중요하니까 그 사람은 보상을 더 많이 받아도 돼. 이런 게 자신의 투입이나 결과를 왜곡을 시키는 거, 혹은 타인의 투입이나 결과를 왜곡시키는 거.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때요? 직장을 떠나는 거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아니면은 이제 증거 인물을 변경을 시키는 거죠. 비교 대상을 변경을 시킴으로써 불공정성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이제 증거 인물의 변경이에요. 세 번째가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가정 이론에서 스키너의 강화 이론.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그 행위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 반응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소거, 처벌 있는데 자 여기서 부정적 강화 봅시다. 부정적 강화는 긍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을 주면 되죠.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 근데 부정적 강화는 뭐냐면은 꾸중을 그치는 거예요. 꾸중을 그치는 거. 예를 들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이에요. 강화 유형에서. 소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결과를 그 제거를 하는 거. 소거. 예를 들면 특근 수당을 줄이는 거. 그래서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소거, 처벌의 관리자의 행동과 구성원의 행동을 좀 나눠서 그거를 이것을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어요. 과정 이론에 로크의 목표를 설정한다. 골 세팅을 한다는 거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고 목표 달성이 어떻게 추구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의 동기 행동이 달라지고 이 동기 행동에 따라서 과업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정서와 욕망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만족과 보다 높은 동기를 가져오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좌절과 보다 낮은 동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티어스가 제시한 6가지 과업 목표의 속성을 같이 보면은요.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요. 그리고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도전감을 주고 많은 노력을 자극하고 만약에 구성원들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한다. 참여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올라가고 동료 간의 경쟁이 이게 촉진될 때 성과를 촉진시키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그 목표를 수용할 수 있을 경우에 과업 목표가 그 어떤 그 큰 동기를 유발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쉬운 목표보다는 많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최고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거,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부여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 다음에 이제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이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욕구 충족이 업적 달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업적 달성이 욕구 충족을 가져온다는 이론. 그래서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스키너의 강화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 무엇이 동기를 일으키는가 어떻게 동기가 일어나는가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구조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조직구조가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프로젝트하고 매트릭스 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 조직 구조의 행태를 보면
행태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관료제가 있어요. 관료제. 우리가 관료적이다, 관료제다 그런 얘기 많이 써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베버가 얘기한 그 관료제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가 진전이 돼서 조직의 거대화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게 거대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제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층적 행태를 갖고 있고 대규모의 복잡한 합리적 능률적 관리 조직을 의미해요. 계층적 형태. 대부분의 조직이 관료제죠.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 보면은 지위에 따른 명확한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업무와 절차가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명령 계통이 확립이 되어 있어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돼요. 능력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지위 분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료제가 명확한 역할 구분을 하니까 진급 또는 재직 보장이 필요한 수단이 되고 공정된 급료가 보장되고 능력에 따른 진급이 보장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번문 용례와 서면주의가 있어요. 번문 용례, 서면주의. 번문 용례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가 문서 다작주의라든가 형식주의를 초래한다는 거죠. 번문 용례하고 서민주의. 그리고 인격이 상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화로 인한 무능 또는 훈련된 무능을 일으키는 피터의 법칙. 또 할거주의.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는 이거를 국지주의라고 해서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 전체 이익보다는 특수이익에 집착하는 편협한 안목이 할거주의예요. 그리고 과두제 철칙이라고 그래갖고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지배되는 이제 피라미드 구정이죠.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해갖고 머리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과두제의 철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18세기 이후 서구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대규모 공공조직이 공통된 특징을 통찰하고 또 합리적이고 작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 체계를 관료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법적 제도적 권위, 이게 이제 근대적 관료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명확한 법규에 의한 행정, 법규가 있어요. 법규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계층제, 그리고 문서주의, 공가사가 구분이 돼요. 공사의 구분. 또 하나 전문 지식과 기술에 의한 능률적 행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탈관료제가 오죠. 탈관료제. 요즘은 탈관료제예요. 물론 이제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제 탈관료제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에드호크라시 같은 어떤 후기 관료제 모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의해서 중간 관리층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 구조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개성과 창의성 억제, 획일화에 대한 반성으로 탈관료제 조직의 모형이 지금 뜨고 있어요. 임무와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어떤 잠정성을 강조하고 상황 적응성을 강조하고 문제의 집단적 어떤 협력적 해결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탈관료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기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혹은 유기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계적 조직, 기계적 구조. 유기적 조직 혹은 유기적 구조하고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구조, 관료제를 말하고요. 유기적 구조는 현대적 구조, 탈관료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거예요. 좀 더 세분화된 거. 그래서 조직 구조의 형태를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눠요.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무실이나 가보면은 이렇게 쫙 조직표가 있죠. 그게 바로 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칙이나 어떤 직제에 의해서 형성된 합리적, 관료제적, 인위적으로 제도화된 조직이 공식 조직이고 기구표상에서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의 순기능은 뭘까요? 업무 처리가 신속하죠. 상하의 지휘 체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이 잘 돼요. 능력에 따라서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가 가능해요. 근데 역기능 단점이 뭐가 있냐면 조직 자체의 경직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공식 조직.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비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호손 연구에서 나왔죠. 그쵸? 호손 연구, 인간관계론에서 뜬 것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상호 간의 접촉이나 친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생 집단. 뭐가 있을까요? 뭐 동창회, 어떤 신규 직장, 그 다음에 낚시, 취미를 바탕으로 해서 등산 조직.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생 집단이라고, 취미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감정적 논리, 구성원 상호 간의 접촉이나 친근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인 인간관계. 그래서 여기에 순기능이 뭐냐면 여기 가서 이제 공식 조직에 대한 욕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 욕구불만의 발산체, 또 심리적 안정감, 동창회 가갖고 심리적 안정감을 또 형성할 수가 있고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식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완을 해주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기능은 뭘까요? 할거주의를 초래해요. 파벌이 형성돼요. 조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의사소통 통로를 혼선을 초래해서 공식적 의사전달을 왜곡시켜요. 개인 불만이 확산이 되면서 부분적 불만의 전체화를 시키는 것. 그러면은 이게 이익 집단과 압력 단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 집단과 압력 집단으로 작용.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 전통적인 우리가 조직 구조의 형태에서 전통적 조직 구조, 현대적 조직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전통적 조직 구조,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 구조, 전통적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정태적 조직 구조죠. 정태적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계층제 원리하고 명령 통일의 원리가 따르고 수평적으로는 통설 범위 원리하고 전문성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전통적 구조 조직인 라인과 그 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 조직과 라인 스텝, 개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거는 개선 막료죠. 그래서 전통적 조직 구조에서 첫 번째 이제 라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적 조직이에요. 업무의 결정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들만 있는 조직 형태. 그래서 라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과업이 어떻게 될까요? 분화나 부문화가 진전되지 않는 초보적인 조직 형태.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부장 1명, 그 다음에 뭐 사장 1명, 전무, 이사 바로 이렇게 되는 라인. 그래서 이거는 그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기동성과 신속한 추진력이 있어갖고 만약에 무슨 응급 상황이나 조직이 위태하다 그러면 일사불란한 명령 지휘가 가능해서 개별 부서의 조정이 용이해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외부 환경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태도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라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라인 스텝 조직이죠.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 라인 조직이 수적인 라인 조직이 이런 어떤 수직 조직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지휘 명령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면은 스텝은 라인 조직을 지원, 조정, 촉진해줘요. 라인 조직을 지원해주고, 조정해주고, 촉진해줘요. 이게 바로 라인 스텝이에요. 그럼 라인 스텝 조직의 장단점이 뭐가 있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죠.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통솔력에 의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스텝으로부터 유익한 조언과 권고를 받을 수가 있고 추진 업무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기관장은 스텝을 둘 경우 자신의 통솔 범위가 넓어져요. 단점은 스텝 조직 내 인사관계가 복잡해지고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라인과 스텝 간의 갈등과 알력이 커질 수가 있는 게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조직 구조 봅시다. 현대적 조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동태적 조직 구조예요. 에드호크라시. 그래서 미래학자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제3의 물결을 쓴 학자가 있어요. 미래 충격에서 종래 관료 조직을 대처할 미래 조직을 가리키는 말로써 에드호크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대두된 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에드호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 적응성, 대응성, 혁신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기적 조직 구조에 속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조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직.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의 경계를 두지 않아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을 팀으로 조직하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해산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모조직이 있고 모조직에서 한 명씩 이제 차출이 되는 거죠. 임시로 편성된 일시적 조직이에요. 신규, 혁신, 비일상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형성되는 동태. 그러니까 일시적 조직이면서 동태적 조직이다. 동태적 조직. 이게 바로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포스라고도 불리죠. 태스크포스. 프로젝트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부서에서 파견된 숙련된 전문가들이 오니까 풍부한 상호작용과 집단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고도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한시적이니까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다양한 기능 관리자들을 통합하기 어려워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시 조직이니까 해체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프로젝트 조직에서 제안된 정책이 집행되지 않거나 변질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 있어요. 매트릭스는 침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철제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을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 매트릭스 전형적인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병원 조직이 있는 거. 병원 조직. 그래서 매트릭스는 이게 그 생산과 가로하고 세로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어떤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환경에 신속히 대비할 수가 있고요.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가 있어요. 통합기술 개발이 가능한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보면은 명령통일 원칙이라는 전통적인 관리 원칙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2명의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의 갈등이 올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성과 저하가 우려가 될 수가 있고 기능 부서하고 프로젝트 관리자들 간에서 권력의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자, 우리가 조직 구조의 형태를 봤어요. 그러면은 병원 조직의 형태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병원 행정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병원의 이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병원 행정 조직에서 이제 첫 번째 병원의 정의와 기능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병원에 이제 유형이 있어요. 병원의 유형. 보건 쪽이니까 보건소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병원도 우리가 이제 그 보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일반 병원 진료 내용에 따라서 일반 병원하고 특수병원이 있고요.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1차 진료 의료기관, 2차 진료 의료기관, 3차 진료가 있어요. 그래서 3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혹은 그 고난도 고가의 의료 장비 및 시설을 갖고 있는 뭐 빅5 병원 같은 경우 이게 이제 3차 진료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재원 일수에 따라서 장기 병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90일 이상의 어떤 진료를 하는 병원이 이제 장기 요양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병원, 뭐 그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그 장기 병원이에요. 근데 어떤 급성기 병원은 대부분 병원들이 급성기 병원이죠. 그 이후에 요양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상의 진료를 하는 병원이 바로 장기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기병원은 30일 또는 90일 이내로 해요. 30일 또는 90일 이내. 자, 그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병원이 있고 공공병원이 있고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국립병원이죠. 국립중앙의료원은 어떨까요? 공공병원이에요. 공공병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병원은 뭐 재단, 학교법인, 대학병원은 사립병원입니다. 뭐 어떤 재단, 사회복지법인, 개인이 설립 혹은 의료법인 등 각종 법인이 설립하는 어떤 법인병원과 의료인이 설립, 운영하는 개인병원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영리 측면으로 또 보면은 영리병원이 있고 비영리병원이 있다라는 거. 병원 운영 형태에 따라서 전문의 전속 상주 여부에 따라서 어떤 폐쇄병원과 개방병원이 있고 시설과 자원의 공동 사용 여부에 따라서 개방병원. 우리나라는 그 개방병원을 두고 있어갖고 의료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폐쇄형 병원도 우리나라 병원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죠. 의료시설과 의료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은 폐쇄형 병원이고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만약에 CT가 없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CT를 찍는 거. 이거는 이제 개방형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병원 조직을 보면 병원 조직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면서 노동 집약적이에요. 병원 조직을 보면 어때요? 고가의 시설이 많죠. 자본 집약적이 있다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은 뭘까요? 인력이 엄청 많죠. 병원에 가보면은. 그쵸? 그 환자를 물론 로봇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기계도 있는데, 환자를 대신 환자하고 보호자도 많은데 병원 조직의 인력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노동 집약적인 경영체예요. 부서 간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많아요. 직종 간의 상호 의존성도 있으면서 갈등도 많아요. 상호 의존성. 의존성 높아요. 거기에 갈등도 유발해요. 임금의 격차가 크죠. 여성 인력의 비율이 높아요. 간호사들이 40%를 차지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남성 간호사도 있는데, 그러면 병원 조직 관리의 특성을 보면 높은 전문 인력의 비중이 상당히 많고요. 복잡한 조직 체계가 있어요. 의료 장비하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원화된 권위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 전문 부분이 있고 이것을 지원하는 관리 부분. 예를 들면은 의료 원장이 있으면 행정원장 혹은 밑에 행정부원장이 있고, 혹은 행정원장 밑에 의료부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원화된 권위 체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하죠. 그쵸?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이제 경찰서하고 병원이죠. 의료 전문가 관리자의 이중 역할을 하고, 의료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너무 안 좋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공공성과 병원의 이윤 추구의 상충성이 있어서 경영 목적의 상충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진료 결과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 가업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관리의 이제 주요 지표를 보고 우리가 그 생산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병상 회전율, 병상 이용률, 병상 뭐 회전 기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병상 이용률을 볼 수가 있죠. 병상 이용률은 가동 병상 수하고 연입원 환자 수의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동 병상 수에다 365일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 병상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실제 입원하고 퇴원한 환자 수, 이런 게 회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회전율이라고 하죠. 이게 그 진료량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갖고 있어요. 2000년 7월 1일 날 전면식 실시를 했어요. 굉장히 이거 때문에 말들이 많고 서로 이제 의료계하고 약제,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약사들 간의 어떤 분업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권과 또 서로 간의 어떤 그 권리 침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으쌰으쌰를 했죠. 근데 어쨌든 2000년 7월 1일에 전면 실시를 했다라는 거. 의사 약사 마찰로 맨 처음에는 시범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약사회가 다시 의약분업의 실시를 주장했고, 약국의 임의 조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특성은 강제분업이에요. 약사에게만 조제를 허용하고, 기관분업, 무조건 외부 약국의 약사에서 약사에게 조제하죠. 응급약이라든가 뭐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긴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완전 분업,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 의약품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의원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사가 붙인 상품명, 그러니까 상품명하고 약품명이 다르는데 상표명으로 처방하고 또 제약사가 붙인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성분명 처방으로 해라, 이렇게 반대되는 의약분업의 특성으로 아직까지 이제 그거 갖고 그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진료하고 처방을 해주면 약사는 약의 조제하고, 그래서 어떤 의학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의료비하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약사에 의한 약의 과잉 투여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했죠. 불편해서 많은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의약분업의 예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소가 요구되는 거. 또 하나, 한방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의약분업의 개선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보면은 조직관리가 있어요. 조직관리가 있는데, 조직관리에서 의사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이 잘 통해야 돼요. 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자기의 사실이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의 교환을 통한 어떤 일련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의사 전달의 구성 요소는 전달자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통로가 있고 수신자 효과, 이렇게 해서 5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면 이 의사소통의 일반 원칙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원칙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명료해야 돼요. 명료성의 원칙.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전달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돼요. 일관성. 그 다음에 시기적절하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적시성. 그리고 적정성의 원칙이 있죠. 적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일반 원칙이에요. 적정성을 정량성이라고, 그 외에 분포성, 적응성, 뭐 관심과 수용의 원칙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공식적 의사 전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제도적 의사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비공식적 의사 전달은 자생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 전달에 있어서 의사 전달 방식이 상향적, 하향적 있습니다. 상향적, 하향적. 상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 하위상달. 같은 말이에요. 하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하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향적 의사소통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향적. 그거는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의사전달. 그래서 면접이나 보고, 품위제도, 고충심사, 면접이나 고충제도, 고충처리제도.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그리고 인사상담, 결제제도, 제한제도. 하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나 그 어떤 편람, 게시판, 명령, 게시판, 그 다음에 편람.
이게 바로 그 상이하달, 하향적 의사전달이 있고 또 하나 수평적 의사전달이 있는데 이거는 뭐 위원회 제도라든가 뭐 회람, 회의, 사전심사 그리고 이제 사후 통지, 사후 통보가 횡적 의사전달의 하나일 수가 있죠. 자, 의사전달망에 이제 유형 및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쇠사슬형, Y자형, 수레바퀴형, 원형, 완전 연결형이 있습니다. 자, 연쇄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인이에요. 목걸이 체인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거기 우리가 표를 한번 보세요. 표 5-8을 보면은요. 거기 리더가 있죠? 부하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권한의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빨라요. 구성원 만족도는 어떨까요? 낮죠. 구성원 몰입도, 수용도 낮아요. Y자형 봅시다. 의사소통 속도가 빨라요. 그죠? 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조직 구성원의 몰입도도 어쨌든 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레바퀴형 보세요. 수레바퀴형은 매니저, 리더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 갖고 의사소통의 정확도는 높은데 복잡할 경우에는 낮아요. 그리고 이제 원형 봅시다. 의사소통의 속도가 빠르면서 구성원의 만족도, 의사결정의 수용도, 구성원의 몰입도 이게 높은 것이 바로 원형이에요. 그래서 원형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원형. 그리고 완전 연결형이 있는데 원형에서 이제 서로 이제 별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성원 만족도라든가 어떤 수용도,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데 의사소통 속도가 뭐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이 그냥 다 빨라요. 그래서 요게 쇠사슬형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 연결형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은 돼요. 완전 연결형 개방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형.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과 촉진 방안이 있는데 장애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인이 있고 또 수단적 요인, 조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호 접촉을 촉진하고 대인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전달 과정의 매체의 정밀성을 제고하면서 정보 채널을 다원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구체적인 의사 전달의 장애 요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관심과 주의력을 제한하는 것이 하나의 장애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심과 주의력을 어떤 주의력을 제한시키고 수신자의 가치관을 상회시키고 서로 다른 것이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투사에 의한 왜곡도 하나의 구체적 의사 전달의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